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초입니다. 천화동인 대여금 473억 등의 금액들이 횡령 금액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법상 대여금이라는 게 빌려준 거거든요. 빌려준 거. 여기에는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어요. 단기는 1년 미만입니다. 1년 미만. 이거는 1년 이상이고요. 뭐가 만기가 이런 식으로 빌려줍니다. 빌려주는데 빌려주는 그러면은 빌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주주가 있을 것이고 임직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3자가 또 있을 것이고, 이 천화동인이 1호부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대여금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대여금을 이렇게 보면요, 1호에서 빠져나간 것이 473억이에요. 473억이고, 그 다음에 3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단기 65, 장기 9억 이렇게 합하면은 한 74억 정도가 빠져나가고, 74억 정도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4호에서 이 빠져나간 게 단기 197억이에요. 이거는 단기로 나갑니다. 이거는 장기로 나가고, 그 다음에 5호가 정영학 회계사가 이렇게 있는 그것이 50억입니다. 50억. 그 다음에 6호에서 빠져나간 것이 단기 59억입니다. 59억으로 나가고, 7호가 이거는 이제 확인이 안 된다고 그래요. 언론 기사에서 이렇게 감사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확인한 금액이 이런 금액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473억 원이 이제 팩트고요. 그리고 대체로 감사 보고서라든지 이런 회계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473억이 제일 처음에는 이 사용처를 알아야 된다. 이거 누가 가지고 가는, 누가 썼느냐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다 합해보니까 한 380억 정도가 있더라 라고 이렇게 언론 기사가 최근에 나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돈의 사용처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돈을 써야 되잖아요. 돈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이 돈을 줘요? 아니죠. 전부 다가 이렇게 법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법인 돈을 빼서 줘야 되죠. 법인 돈을 빼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비용으로 떨고 가공으로 부풀리면 돼요. 비용이 10원인데 20원 썼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고, 막 이렇게 쓰면 되죠. 뭐 가령 또 우리가 판관비 같은 것도 판매 및 일반 관리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쓰면 돼요. 많이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선급금도 많이 나오더라고. 선급금도 뭐 서로가 짜고 하면은 얼마든지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회사 돈이니까 회사 돈을 빼 나가야 되는데, 이 빼 나가는 것이 이걸 보고 사회 유출이라고 그래요. 사회 유출인데 사회 유출의 명분이 중요한 거죠. 명분이. 그러니까 명분이 중요하니까 대체로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렇게 법인 돈이 내 돈이다 뭐 이렇게 대표자 개인 돈이고, 아니면 실질상 이렇게 1인 뭔가가 리모컨 돌린 사람이 움직이는 회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가는데 뭐라고 명분되기 어려우면은 뭐 대여금으로 일단 한다 이거죠. 대부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세관청이 항상 그런 걸 보면 이게 뭔가가 제대로 갔나? 이런 거를 일단 유심히 볼 수밖에 없고, 검찰 같은 경우도 딱 이렇게 대여금이 있으면 이거 횡령 아닌가? 라고 아주 안 좋게 보는 것들이 바로 이런 대여금 규정이다 라는 겁니다. 자, 횡령이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횡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금 유출이 있잖아요. 자금 인출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금 인출을 했는데, 이거를
자금 인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대여금으로 했다. 라는 거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횡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여가 명목상 대여다 이거예요. 명목상 대여라는 거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냥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 뿐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입증의 요소가 뭐냐면은 일단 이 빌린 사람하고 빌려준 회사가 이 천화동인이잖아요. 천화동인 1호가 이 빌려줬잖아요. 대여를 해줬어요. 대여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차주가 있잖아요. 차주는 누구냐? 김만배라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럼 김만배가 어떤 사람이냐? 이 천화동인의 주식을 자회사, 이 모회사의 화천대유의 100% 주주잖아요. 실질적으로 소유주다 이거예요. 이 화천대유가 설립한 100% 자회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김만배가 라는 사람이 화천대유 천화동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소유자한테 이 돈을 빌려줘요. 천화동인 1호가. 이렇게 되면은 대주하고 차주가 빌려준 사람하고 빌린 사람하고 관계가 계약이 되려면은 대등해야 돼요.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서 이제 얼마 줘? 만기는 언제까지 줘야 돼? 안 그러면 이거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대등한 계약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실질 소유자한테 빌려주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하죠. 야, 돈 나한테 가져와봐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여금으로 달아나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횡령 여부를 확인을 할 때는 대등 계약인가 대등 당사자인가 계약에 있어서 대등성이 성립되는가 그거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 봐라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봐야 되죠. 의심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실질 소유자 김만배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있었느냐, 일방적 의사결정이 있었느냐, 이거를 이제 확인해 봐야죠. 가져와봐, 내 돈 가져와봐, 이렇게 했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 이거. 그러면 이게 이제 주총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갔는가, 의사록을 한번 떠들어 봐야 되는 거죠. 이 회사와, 김만배와 천화동인 간의 그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점검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일방적 의사결정이 되려면은 일단은 그 포인트가 뭐냐면 담보 제공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담보 제공 여부가 있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에게 이 김만배가 이렇게 담보를 제공을 하면서 돈이 갔느냐 이거죠. 돈이 가기 위해서 담보가 제공이 돼 있느냐. 그런데 이게 없다 하면은 일방적으로 가져오라 했는갑다 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보는데 이제 자료가 이제 결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되죠. 그 다음에가 그러면은 이 빌려간 돈을 나중에 보통 보면 내가 회사 이익을 위해서 내가 빌려갔다 막 그래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돈을 썼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변명할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이 돈의 사용처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사용처. 그러면은 당신이 어디다 돈을 썼느냐 라고 이렇게 사용해봐라 라고 이렇게 소명을 하는 거예요. 소명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냐 하면은 이렇게 실질 소유주가 돈을 가지고 간 거는 애당초 빌렸는데 이거 갚지 않으려고 가지고 간 거다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세법이라든지 이런 법에서는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를 입증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애당초
자금 회수를 전제로 해서 빌려준 돈이 아니다. 천하동인은 김만배로부터 돈을 변제 받으려고 빌려준 돈이 아니다고 일단 봐버린다 이겁니다. 세법에서는 거의 판례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쪽 입장에서는 이거를 내가 이게 회사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썼고 이 돈 이렇게 썼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장하는 것 중에서 요즘 보니까 묘지 이장비다. 이장비가 나오는데 이 묘지 이장비를 473억을 다 썼느냐 이거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다 써봐야 10억밖에 안 됐을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논란이 일어나잖아요. 게다가 이제 그러면서 요즘 뭐가 나왔느냐. 100억이 나왔어요. 100억. 이 100억을 누가 썼느냐. 회사 이익을 위해서 쓴 게 아니다 이거. 김만배라는 사람이 이쪽에다가 돈을 빌려줬다고 그래요. 빌려줬다. 그러니까 이 빌린 사람이 누구냐? 빌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박영수 특검의 인척이라고 그래요. 그 인척이라는 사람이 화천대유 수유계약 그 필지에 분양 대행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익을 올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박영수입니까? 박영수 특검이라는 이 매체가 이렇게 또 연결고리가 하나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뭐를 의심을 하는 게 아니고 우연이겠죠, 우연. 우연인데 박영수 이쪽에서는 내가 이런 거 남들이 하고 자기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건 내가 뭐 알 수가 있느냐. 난 모르는 일이다. 나하고 무관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김만배 쪽에서 이쪽으로 100억을 줬다는 거는, 빌려줬다는 거는, 그러면 김만배가 이 천하동인의 회사 이익을 위해서 빌려준 거냐. 일단은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천하동인의 회사 이익을 위해서 김만배가 돈을 빌려줬다.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김만배가 자기가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쓴 거예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제 개인의 용도로 쓴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돈 100억을 줘야 될 이유가 있었다 이겁니다. 이유가. 이쪽에서는 언론 기사를 보면 원래 20억을 빌리려고 했는데 100억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을 빌려줬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이유를 이제 김만배가 이제 소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명을 해야 된다. 세금이나 이런 이제 검찰에서 횡령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횡령이 아니다 하려면 이제 그 부분을 소명을 해야 된다, 해명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횡령이 만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 법인세를 과세를 해야 돼요. 법인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를 해야 된다. 종소세는 김만배라는 사람한테 종소세를 과세를 해야 되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거는 이거를 근로소득으로 봐버려요. 이게 473억을 근로소득으로 봐가지고 이게 이제 사유 유출됐다 라고 해가지고 김만배라는 사람한테 유출됐으니까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안 했다 해가지고 원천징수를 해가지고 내놔라. 법인세를 이제 과세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김만배라는 사람한테는 근로소득이 있었으니까 이거 종소세 내라 라고 해서 이 금액을 과세를 한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액수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안 내면 일단은 이제 고지를 하고 안 내면은 체납자가 되는 거예요. 체납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압류를 해야 돼요. 다 고유 재산에다가 다 압류를 해야 되고, 여기 배당금이 있으니까 화천대유에서 577억을 받았고, 천하동인 1호에서 1208억을 배당금을 받았다 이거죠. 전부 다 찾아서 압류를 해야 된다. 그 계좌 예금 압류를 전부 다 하고, 아니면 그게 없으면 고유재산 집에다 아파트에다 압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체납자 만들면요, 이게 상당히 괴롭습니다. 체납자가 되면요 상당히 힘들게 됩니다. 저절로 출국 금지 시키게 되죠. 저절로. 원래는 이렇게 재산을 해외에다가 빼돌릴 혐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출국 금지를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출국 금지, 고액 체납자는 출국 금지 돈 가지고 나갈 것이다 해버리니까 출국 금지를 시킨다 이거죠. 그러면 법무부에서 그거를 오케이 해줘요. 그러니까 출국 금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재산을 이제 다 찾아내는 거죠.
체납자를 만들면 이유가 뭐냐? 체납자 만들면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거 특수관계자 친인척들 그쪽에다가 계좌 간 거 그거를 다 떠들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좌 추적이 원활해져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체납자가 만들어지면은. 그러니까 국세청은 가만히 지금 나가지고 이걸 이렇게 보면 아, 횡령 혐의가 다분하네. 그러면은 지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명백한 그 혐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인출을 473억을 빼기 위해서 현금 인출 돈 1,000만 원씩 몇십 번에 바꿔쳐가지고 이렇게 빼서 FIU한테 들켰다는 거 아닙니까? 자금 이상이다. 이상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또 큰 혐의예요. 그러니까 세무조사의 혐의는 그 단서가 그 국세기본법상의 명백한 혐의 그런 부분들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막말로 말해서 국세청이 지금 나가가지고 세무조사를 해도 되고 지금 경찰하고 검찰하고 나와가지고 뭐를 수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검찰이 이거를 횡령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뭐를 수사를 하는 것이냐.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유동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구속영장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뭐 그게 없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제가 말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거나 그 형사상 횡령죄를 이렇게 할 때 그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세관청이나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입증을 하는 거죠. 입증을 해서 그렇게 되면 과세 처분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형사는 형사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 473억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대여금 380억에 그 사용처 그런 거는 입증 전부 다가 소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썼다. 그러면 그게 전부 다 회수가 됐느냐. 단기로 간 거는 회수가 되는 거를 전제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도 회수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지 않느냐.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네. 받으려고 돈 빌려준 게 아니었네.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과세 처분이나 이렇게 형사상 법적 책임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근데 지금 뭐 경찰에서 유동규 그 사람을 이렇게 압수수색할 때 집을 핸드폰을 가지고 썼던 핸드폰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출을 안 받았다. 그런 언론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수사에 의지가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도처가 지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하천대유 천화동이 이쪽에 대장동 이 게이트에 나오는 주체들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의 큰 이게 법조 카르텔이 하나가 있고요. 법조 카르텔이 있고 드러나는 것만 이렇게 보면요, 제가 볼 때는 드러나지 않은 정치 카르텔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를 매개하는 것이 언론 쪽에 뭔가가 카르텔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드러난 이쪽에 또 이 옆에 보면은 이제 개발업자 사업 주체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돈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는지 이거를 의심이 되는 부분이 충분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배임이라는 거는 분명히 특혜를 줬다는 그 부분이 배임이니까 영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유동규라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특혜성이 인정된다 이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이 돈이 어디 이렇게 갔는지, 그러니까 개발업자는 전부 다가 우리가 이제 1호, 2호, 3호는 이쪽은 이제 언론 쪽 관계자고 4호, 5호, 6호는
이쪽은 민간개발업자 관계자고 치료는 이쪽이 또 언론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전부 다가 이렇게 대여금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 대여금들이 다 어디로 빠져가지고 누구한테 갔느냐.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갔겠죠. 나머지는 자기들이 먹는 거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이 카르텔 어느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됐느냐. 이게 지금 이제 그 핵심은 이 돈이 어느 쪽으로 전달됐느냐. 이제 그거를 잡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거를 잡는데 과연 이게 일반 국민들이 이게 수사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 이거죠. 이게 국민이 나라를 이렇게 걱정할 때가 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좀 쉬어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말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게 자꾸 머리가 엔진이 안 쉬고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칩니다. 지치는데 국민은 지치는데 이 내로남불 산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다 내로남불 산성이 있는 사람들끼리에 자기들끼리에 분배예요. 뿜빠이다 이거예요. 그야말로 자기들끼리에. 그러니까 기득권의 주체가 옛날에 A라는 사람들이었는데 야 너희들 나가고 우리가 의료해보자 이런 식으로 기득권의 교체일 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독재 정권이라든지 민주화한다 하고 촛불 듣는다 하고 뭐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부패를 일수하자. 부패를 일수하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에너지가 강한 나라다. 그러니까 부패를 좀 일수하자. 그러니까 이런 카르텔 다 좀 일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내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부패의 고리를 있는 걸 내가 다 잘라버리겠습니다. 다 일소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나라 강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백마탄 정치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볼 때는 오히려 그거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뒤에서 내로남불 산성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배당 나누고 뿜빠이 하고 있고 그 짓거리 하고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 산성 밖에 있는 가분기한테는 뭐 돼지 농장에서 쓰는 사료 정도 사료나 던져주면 꿀꿀꿀 하고 다 그거는 먹고자 해서 피튀기게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희낙낙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다들 잘난 거예요. 뭐든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편 내 편 나누고 막 싸우고 막 그러는 거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그러니까 내로남불 산성은 더 굳건해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이 나라가 이제 진짜 무너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진짜 대통령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거짓말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원해서 뭐를 하는데 여든 야든 다 이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는 사람들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왜 하냐 이거예요.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거짓말하는 대통령이 좀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또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그 대통령 하겠다고 여든 야든 그런다 하면은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